세상에 완벽히 성숙한 사람은 드물죠. 하지만 완전히 미성숙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저도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멀리 해야겠다 싶은 유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싸울 일도 아닌데 혼자 발끈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은 안 지고 잘못만 떠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줘도요, 어느새 죄인이 되죠. 진짜 심각한 건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반엔 매너 좋고 배려심 있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태도가 돌변하고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미 관계가 얽혀버리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번 영상에서는 오래 알게 되면 반드시 피곤해지는 사람,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골치 썩는 사람을 어떻게 미리 알아챌 수 있는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질문 몇 개 던지는 것만으로 삶의 질, 관계의 질이 급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제대로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패턴을 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미성숙한 사람의 공통 특징은 자기 행동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타인과의 대화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본인이 감정을 배출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대화 구도는 자연스럽게 떼쓰는 아이, 착한 아이가 아닙니다. 일단 우기고 듣는 사람은 무조건 수용해야만 하는 어린애와 성인의 구도가 됩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이 내가 낳은 애도 아니고 담임 교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책임만 중간에 부웅 떠서 대화는 끝나지 않고 누가 잘못했는지 계속 따지고만 있게 됩니다. 골치 아픈 건요, 이게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울 것 다 배운 다 큰 사람이 이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책임 전가의 방식도 유치하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실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나만 손해보고 있어, 내가 희생돼야만 유지돼 라는 프레임 전략이죠. 어떻게 프레임을 사용할까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일상적 관계에서는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됐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한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타인의 존재를 자기 인생에 문제 생긴 원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유도해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다면 일하는 관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럴 수 있겠죠. 결국 또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희생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 고마움을 표시하라는 무언의 요구를 던지는 사람도 있죠. 이는 정당성을 만들어내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상황을 읽지를 못하고 세상을 전부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 미성숙 때문에 주변이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질 필요도 없는 죄책감 때문에 대신 책임을 져주게 되고요. 당연히 상대가 해야 할 일인데 점점 아부를 해야 되고요. 일방적으로 맞춰줘야만 하는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이러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스리슬쩍 수위를 높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기에 이런 부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땡땡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자주 물어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서 기뻐하지만요, 책임에 대해서 미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책임일지라도 절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저 사람이 하라고 한 거예요. 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임의 아주 일부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의 권한을 넘겨보는 질문을 해보시면 진짜 상상하시는 것보다요, 명료하게 이 사람 성향이 튀어나옵니다. 누구나 미성숙한 부분이 있지만 책임에 대해서 미성숙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쪽만 병들게 하기 때문에요,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미성숙함에 진짜 피곤하면 미숙한 언행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자기가 만든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문제를 지적을 받더라도 그걸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예를 들자면 다음 주에 모일 때 아구찜 먹는 거 어때? 라는 의견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먹니? 이러는 거죠. 그냥 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과격한 문제로 점차 변해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반대 입장에서의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싫어하는 걸 하자 그러지? 왜 내 취향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이렇게 단방향적으로 모든 중심이 자신으로만 화살표가 향하는 해석을 하기 때문이겠죠. 이것을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관점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현실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성 편향은 감정적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지적 면에서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이 방향으로 일어날 때 더 큰 사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명이서 참여한 공동 프로젝트가 끝나고 팀원끼리 이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땡땡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몇 퍼센트 정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 혼자 90%는 한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상식에 맞지가 않죠. 그럼 나머지 9명은 뭐를 한 걸까요?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유명한 실험이죠. 마이클 로스와 피오레 시콜리의 1979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공동 작업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부에게 누가 더 집안일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합해서 100%가 되는 게 아니라요. 각각 70%와 65%로 응답하여서 총합이 135%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행동이나 기여가 뇌 속에서 기억에 더 잘 남기 때문에 발생하며 타인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덜 인식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구에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 편향이란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실험에서도 다른 참여자의 기여를 의도적으로 상기를 시켜주면 그에 따라서 타인의 책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근거를 보여주면 아, 내가 편향돼 있었구나. 너무 내 위주로만 생각했구나 하고 금세 깨달아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향이 적정치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달고 살죠. 이거 내가 다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아주 나만 희생을 해.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로 공여도가 높은 사람은요, 겉으로 티를 내는 게 아니라 무리가 되면 자기가 커버 가능한 부분까지만 참여도를 낮추거나요, 업무 배분이 있다면 건강하게 공론화시켜서 공식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감정 부스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잘못 엮이면요, 같이 열심히 일해놓고 혼자 공적을 다 차지하는 일이 생기고요, 사소한 약속 하나 잡을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정과 타협이 아니라 감정의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분위기 자체가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견 조율이 아니라 누가 더 상처받았나를 증명해야 하는 감정의 싸움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더 억울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해석은 그렇게 현실을 왜곡해버리고요, 한 사람만이 아닌 집단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이런 사람을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주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땡땡씨는 제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는 책임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면 이번에는 상대가 문제 해결을 향해서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해결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조금만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런 부분을 좀 분담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반응도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은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죠. 먼저 해결의 방향성을 터준 거잖아요.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가 알아서 찾아서 해결해야지. 또는 몰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안 바뀌잖아. 이런 식이죠. 여기서의 핵심은요, 감정 해소는 원하는데 문제 해결은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갈등을 줄이고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정서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해결을 유도하는 질문 하나만으로도요, 상대방의 문제 인식 수준, 감정 조절력, 공감 능력까지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꼭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뭘 같이 하게 되면 심각하게 계속 갈등이 생겨요. 이럴 수 있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은 물론 그냥 성격이 안 맞을 때도 많지만요.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 집단 속에서, 다시 말해 자기가 속한 조직 또는 자기 집에서는 분란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끼리는 잘 살아요. 그런데 외 집단, 자신이 주로 속한 영역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집단과 교류를 할 때는 심각한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요, 보통 자신이 속한 한 집단의 규칙을 전체적 규칙으로 확대 해석해서 적용시키는 사람에게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집안에서는 평판이 너무 좋아요. 부모님과도 친하고 형제하고도 우애가 좋아요. 그런데 친구만 만나면 무조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가령 의견이 뭐가 안 맞아요. 대화하다가 약간 뭐가 엇나가는 것 같아서 상대가 나는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문제 생기면 바로 밥이라도 먹으면서 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가정 안에서만 통용되는 문화를 바깥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김 팀장은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분위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사소한 실수가 있으면 무조건 감싸주고요. 회식 때는 꼭 함께 참여하고 개인사까지 공유를 해요. 그래서 팀원들끼리는 사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부서와 협업을 할 때겠죠. 회의 중에 외부 부서 팀원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 팀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팀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들 상처받아요.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까? 이 김 팀장은 자기 부서에서만 통하는 감정 중심 화법을 전체의 기준처럼 적용한 겁니다. 외부인은 전혀 감정적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오해와 감정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만 통용되던 질서나 방식이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내 집단 안에서는 문제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의 반응을 차이로 인식하지를 못하고요,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연결되고 발전되기 전에 미리 이런 사람의 성향을 아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외부 집단의 수용적인 사람은 유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식이겠죠.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땡땡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정된 규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만 해왔습니다. 이런 대답은 내 집단을 근거로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방식을 쓰던데요. 그건 어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때 그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여지를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거기 좀 이상하네.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방향이 절대적이라고 암시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경우에 그 사람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 이상 협력이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그 사람은 자기 집단 안에서는 성숙한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그냥 따로 뭔가를 하는 게 경험상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미성숙이란 건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있는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더불어 어떤 특정 태도만 보고 이 사람 미성숙하네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상대방의 성향과 내 성향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런 사람은 가끔 보고 때로는 멀리 하는 것도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미성숙함이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미성숙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사람 배척하고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나랑 잘 맞을 수 있는 사람,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성숙함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을 리드하고 때로는 분별할 줄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